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천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은 하천지형에 대해서도 첫 번째 시간이라 우리나라 하천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걸 하천의 특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천의 특색과 그리고 하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마인드맵을 보면 이제 하천의 특색, 하천의 종류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놓았어요. 하천의 특색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황남해와 동해 하천에서 발생하는 차이. 우리나라는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동고서재 지형이라서 이 산 정상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 하천과 이걸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이라고 그래요.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 그리고 황남해로 유입되는 하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하천의 길이, 경사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황남해로 흘러가는 하천, 그리고 동해로 흘러가는 하천, 이 두 개의 하천의 특징을 비교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하천의 두 번째 특징은 유량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고 이제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어요. 태백 같은 경우엔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와서 겨울 강수량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 평균으로 봤을 때는 겨울은 건기와 우기 중에 건기에 해당이 돼요. 비가 적게 오는 시기야.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계절별 강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그 결과 유량의 변화. 유량은 하천에 흘러가는 물의 양을 유량이라고 그래요. 하천의 물의 양, 물의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 그리고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밀물은 바닷물이 밀려서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썰물 때는 빠져나가는 건데 바다 쪽으로, 밀물 때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거슬러 올라오기도 해요. 하천을 따라서. 그런 하천을 우리가 감조하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우리나라의 하천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천의 종류를 가믹공유하천, 자유공유하천이라고 두 개로 나눠서 구분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지형 부분에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지 지형에서 배웠던 지체 구조, 그리고 뭐 지향사, 그리고 고위평탄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그 지형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특징을 알아야 돼서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 파트는 그 진입장벽만 넘어가면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최신의 통계 자료로 인해서 내용이 변하거나 바뀌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선생님이 배울 때나 지금 여러분들이 배울 때나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지형이라는 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형 부분이 처음에 공부하기가 어렵지 배우고 나서는 굉장히 쉬운 단문이 문제 풀고 맞추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잠깐의 고통은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황해와 남해에 유입되는 하천의 그 특징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원인은 요거죠. 동고서재 경동지형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경동지형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였죠? 신생대 3기에 있었던 경동성 요곡운동의 결과 우리나라는 경동지형, 동고서재. 선생님이 경동지형을 비대칭지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비대칭지형. 동쪽은 경사가 급하고 해발고도 높고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해발고도가 낮은 비대칭지형인 경동지형이 만들어졌고, 그 때문에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과 황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죠. 먼저 황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은 대부분 크기가 커요. 그래서 천이 아니라 강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크기가 큰 하천은 강, 크기가 작은 건 천이 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황남해로 유입되는 하천, 한강, 황해로 유입되죠. 그리고 금강, 황해로 유입되고, 영산강, 황해와 남해의 경계인데 뭐 황해로 유입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낙동강이랑 섬진강은 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강으로 끝나죠. 그래서 하천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이름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 황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은 하천이 발원하는 산꼭대기랑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사이에, 여기는 바다겠죠. 여기가 바다, 여기는 바다야.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사이의 거리가 기니까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하천의 길이가 길고 동해는 짧으니까 하천의 길이가 규모가 작아서 천이 붙는 거죠. 동해안으로 유입된 대표적인 건 삼척으로 빠져나가는 50천, 그리고 강릉에 있는 남대천과 양령에 있는 남대천 둘 다 이름이 똑같고, 그리고 동해안으로 유입된 하천 중에 유일하게 크기가 큰 하천은 두만강이에요. 그래서 두만강은 두만천이 아니라 두만강이 되는 거죠. 백두산에서부터 발원해서 동해바다로 유입되는 이 두만강은 좀 특이하게 길이가 길어서 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선생님이 똑같이 적어놨죠. 반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하천의 길이가 황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은 길어요. 얘는 길다. 그리고 하천에 흘러가는 물의 양을 유량이라 부른다 그랬죠. 유량이 많아요. 하천의 유형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도 선생님이 표시를 해줄게요. 하천의 유형 면적이라는 건 하천에 물을 공급해주는 땅의 면적을 유형 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게 낙동강이에요. 낙동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요. 강원도에서부터 발원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지나서 여기서 옆에서 오는 건 남강이거든요. 남강과 만나서 부산의 하구뚝으로 바다와 만나서 이제 하천이 끝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진주 남강이라고, 이게 낙동강이랑 이렇게 합쳐지는 낙동강이 지류라고 불러요.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오게 됩니다. 요만큼의 땅은 낙동강에 하늘에 비가 왔을 때 낙동강에 물을 공급해주는 땅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강을 표현해 볼게요.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한강이 돼가지고 흘러가다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구와 만나서. 이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는 물을 공급해주는 땅의 면적이 여기도 다 그 지류긴 하거든요. 이것도 다 남한 쪽에 있는 것만 생각해도 남한 쪽에 있는 게 요만큼이 될 거예요. 물을 공급해주는 땅의 면적이. 우리나라 하천들 중에서 하천에 물을 공급해주는 땅의 면적이 가장 넓은 게 한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강 중에 제일 긴 강은 낙동강이고 유형 면적이 제일 넓은 건 한강인데, 강들 중에도 유형 면적이 넓은 강이 있고 좁은 강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낙동강이랑 한강은 둘 다 커. 근데 여기에 있는 섬진강을 보세요. 이거는 섬진강인데 이 섬진강은 물을 공급해주는 땅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죠. 하천과 하천이 나뉘어지는 경계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하천과 하천이 나뉘어지는 경계, 물이 나뉘어진다 해서 이런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분수라고 불러요. 분수라고 부르는데, 이 분수가 보통 해발고도가 높은 산이 분수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높은 산이 하나가 있어. 그럼 하늘에서 비가 올 때 빗물이 이쪽으로 서로 나뉘어져서 흘러가니까 산이 보통 분수인데, 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쭉 이어져 있어요. 산줄기가 있어. 그래서 산줄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나뉘어지는 경계 역할을 쭉 이어져서 하게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산줄기가 이어져 있는 걸, 그걸 우리가 분수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수계는 산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이,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더 그려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산이 지금 요렇게 있어. 여기 다 산이에요. 선생님 지금 표시한 거. 그리고 이쪽에는 산이 요렇게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도 지금 산줄기, 분수계가 되고, 그리고 이쪽도 분수계가 되는데, 이 분수계 안쪽의 땅의 면적이 서로 크기가 달라요. 여기는 요만큼이 땅의 분수계 안쪽의 면적이 되겠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분수계 안쪽의 땅의 면적이 돼요. 이 분수계 안쪽의 땅의 면적이 뭐가 되냐면 얘가 유형 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빗물이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하나의 하천으로 모이게 될 테니까. 여기도 하천이 지금 하나가 이렇게 흘러가. 여기도 하천이 이렇게 하나가 흘러가는데, 하천을 사류로 갈수록 하천은 합쳐져가지고 개수가 줄어들어요. 태백만 하더라도 황지천이랑 철암천이 만나가지고 낙동강 이루는 것처럼, 북한강, 남한강 만나서 한강 이루는 것처럼 하류로 갈수록 하천의 개수가 줄어들어. 크기는 커지는 거고. 근데 이 두 하천에 그 물을 공급해주는 땅의 면적, 이 녹색의 면적이 서로 다르죠.
분수계가 더 큰 거, 유형 면적이 더 크면 일반적으로 하천의 면적이 커집니다. 그리고 유형 면적이 작으면 하천의 크기도 일반적으로 작아져요.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그 유형 면적이라고 표시한 초록색이 사실은 이 안쪽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은 다 여기 한강으로 모이는 거야. 이 안쪽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은 다 한강으로 가. 그래서 이 녹색이 유형 면적이 되는 거고, 산줄기를 표시한 이 녹색 선은 분수계가 되는 거야. 이 녹색 선 자체가 분수계가 되는 거예요. 이 녹색 선이 분수계가 된다. 이 녹색 선 전체가 다 분수계예요. 요거는 한강의 분수계, 요거는 낙동강의 분수계, 요거는 섬진강의 분수계인데, 이 분수계 안쪽에 있는 땅을 뭐라 부른다 그랬죠? 선생님이 유형 면적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여기가 유형 면적이야. 이 유형 면적이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어. 유형 면적이 큰 곳은 하천의 크기가 커집니다. 유형 면적이 크면 하천의 크기도 커진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반대도 되겠죠. 유형 면적이 작으면 하천의 크기도 작아져요. 그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유형 면적에 따라 하천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하천은 어떻냐면 하천의 크기가 유형 면적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작아. 왜냐면 우리나라 산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서 유형 면적이 좁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면적이 좁아요. 근데 이 유형 면적이 좁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유형 면적이 좁게 되면 하천이 비가 올 때 그 하천의 물의 양이 금방 늘어나고, 그리고 하천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천에 있는 물이 금방 줄어들어 버려요. 다음, 그래서 하천의 유형 면적이 황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천의 경사가 서쪽은 이쪽 경사가 완만하죠. 그래서 경사가 완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은 반대겠죠. 하천의 길이가 짧아요. 하천의 길이가 짧다. 그리고 유량은 적겠죠, 당연히. 유량은 적다. 그리고 유역의 면적은 좁아요. 좁다. 하천의 크기가 작으니까. 그리고 경사는 급해요. 급경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량 변화가 크다는 우리나라 하천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했어요. 계절별 강수차가 크다. 여름에 강수가 집중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고 나머지 계절은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량 변화가 큰 이유는 하천에 흘러가는 물의 양, 하천의 물의 양이 변화가 큰 이유가 계절별 강수차가 큰 이유도 있지만 하나 더, 유형 면적 때문이기도 해요. 유형 면적은 아까 하천에 물을 공급해주는 땅의 면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A라는 하천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B라는 하천이 있어요. 하천의 유형 면적만 다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쪽은 유형 면적이 넓은 편이고, 이쪽은 유형 면적이 좁아요. 근데 이 A 하천과 B 하천에 동일한 양의 비가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가 내릴 때 똑같은 비가 내리게 돼도 A 같은 경우에 유형 면적이 넓으니까 이 땅이 지하수를 많이 저장하게 돼.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땅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반면에 B는 하늘에서 비가 올 때 빗물을 저장해줄 땅의 면적이 좁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오는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하천으로 바로바로 유입이 돼. 하천으로 바로바로 유입이 돼.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도 이 빗물들 중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왜냐하면 땅이 많은 물을 흡수해서 저장해 줄 테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비는 갑자기 확 불어나요. 반면에 A는 그 땅의 면적이 넓으니까 땅에 저장됐다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이 천천히 들어와서 하천이 물의 높이가 조금씩 천천히 높아져. 그리고 이제 반대로 비가 안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오게 되면 A 같은 경우에는 땅에 저장돼 있던 지하수가 평소에 많았어. 그러니까 그 많았던 지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요. 반면에 B는 저장되어 있는 지하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오게 되면 하천의 물이 금방금방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천의
유량 변화의 폭이 커지게 되는 거야. 하천의 면적이 유형 면적이 좁으면. 그래서 유량 변화는 A보다 B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죠. 산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형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산이 많으면 유형 면적이 좁아지거든요. 산이 너무 많으니까 유형 면적이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천의 유량 변화가 큰 하나의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두 가지예요. 계절별 강수 차이가 커. 여름에만 비가 많이 와.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형 면적이 좁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량 변화가 커지게 되는 거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하산계수가 커지게 돼요. 이 하산계수라는 개념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하산계수는 물의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 간의 비율 차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적어보면 하천물이 가장 적을 때 그리고 하천의 물의 양이 가장 많아졌을 때의 비율을 하산계수라 그러고 우리나라 같이 유량 변화가 큰 국가는 하산계수가 크게 나타나요. 이 그림을 보세요. 물의 양이 가장 적을 때를 1로 보고 가장 많아졌을 때가 5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배 늘어나는 거죠? 5배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하산계수가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하천들은 유량 변화가 커서 보통 하산계수가 다 100이 넘어요. 적을 때랑 많을 때랑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야. 많은 곳은 300배 이상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면 물이 갑자기 확 많아지니까 홍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홍수 위험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우리나라 국내 이동할 때 배 타고 이동하는 경우 별로 없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 하천 교통이 발달하기가 어려워요. 유량 변화가 너무 심해서 배를 타고 해외 나가거나 섬을 갈 때는 당연히 배를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륙을 움직일 때는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천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 하천교통 발달이 어렵다. 하천교통 발달이 어려움. 이게 우리나라 그 유량 변화가 큰 특징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자원 이용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나라는 수자원 이용률이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평균 1300인데 지구 평균은 800이에요. 강수량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물 부족한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많은 비가 여름에 집중해서 내려. 근데 여름에 홍수 나니까 그 물을 가둬둘 수 없죠.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되니까 정작 물이 필요한 다른 시기, 봄이라든지 가을에는 물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많은 편이지만 여름에만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유량 변화가 크기 때문에 수자원 이용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자원 이용률이 낮다. 이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다음에 마지막 하천의 특색은 감조하천이라는 거예요. 감조하천이라는 건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아. 밀물과 썰물을 합쳐서 우리가 조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류, 밀물, 썰물 합쳐서 조류라고 그래요.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하천의 수위가, 하천물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하천을 우리가 감조하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류, 밀물과 썰물. 밀물은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썰물은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멀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밀물 때 되면 하천의 물이 흘러가는데 자, 여기 땅이 있고 여기가 바다예요. 그리고 이 초록색 하천의 물이 흘러가요. 근데 밀물때가 돼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 바닷물이 요거보다 높아졌어. 그러면 하천에 있는 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오히려 바닷물이 이 하천이 흘러가던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거꾸로. 그리고 반대로 썰물때가 됐어요. 썰물때가 되면 바닷물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럼 바닷물의 높이가 낮아지니까 옛날에는 하천이 여기서 끝났어. 근데 여기서 끝나게 아니고 더 이렇게 바다 쪽까지 흘러가게 되는 걸 우리가 감조하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감조하천은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작으면 감조하천, 이 감자가 느끼다 감자예요. 조자는 느끼다 조자, 바다를 느끼는 거야. 바닷물이 하천 쪽으로 들어오는 걸
감조하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크면 감조하천이 발달하지만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별로 없으면 감조하천이 발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감조하천이 없어요. 발달하지 못했어. 서해와 남해 같은 경우에는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갯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큰 황해나 남해 지역에 감조하천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황해나 남해에 감조하천이 분포하고 있고 그 원인은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원인이 되고 이 밀물대 바닷물이 아까 하천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바닷물이 들어오는 구간을 감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닷물이 원래 여기까지 들어왔었어. 근데 밀물대가 돼서 바닷물이 안쪽으로 쑥 이렇게 밀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러면 원래 바닷물이 흘러가던 그 지역 바닷물이 있던 곳과 밀물대 바닷물이 들어오는 요 구간까지, 즉 바닷물이 내륙 쪽으로 들어오는 구간까지를 감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구간, 바닷물이 들어오는 구간이 감조 구간이고 바닷물이 이쪽으로 들어왔어. 근데 이 주변이 평야지대라서 여기가 논이었어. 그럼 이 주변에 있던 논들은 여기에 있던 물을 갖다 쓰는 거거든, 농경지에. 근데 바닷물이 여기로 들어오면 소금기 있는 물이 이 농경지로 유입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던 농작물들이 삼투압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서 죽게 돼요. 우리 갈증 날 때 바닷물 먹으면 탈수 증상이 나타나죠. 오히려 몸에 있던 물들이 빠져나가가지고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농작물들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이 감주 구간에 있으면 바닷물에 의해서 죽게 돼. 그거를 염해라고 그래요. 바닷물에 의한, 소금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바닷물이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때마침 태풍이 와가지고 상류 지역에 비를 많이 뿌렸어. 또는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왔어. 그러면 물이 많이 왔는데 이 물이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니까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 넘치는 거겠죠. 그래서 홍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게 이 감조하천의 영향이라고 보면 되고, 요거를 막기 위해서 요 바닷가 쪽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하구라고 그래요. 하구.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이 지점을 하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구에다가 뚝을 쌓는 거야. 그래서 하구뚝이 되는 거야. 여기다 뚝을 쌓아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밀물대 바닷물이 높아지면 문을 꽉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해. 썰물대가 되면 문을 열어서 다시 하천에 있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뚝을 쌓아. 하구뚝. 또는 방조제를 건설해요. 방조제와 하구뚝의 차이는 위치의 차이 그리고 목적의 차이인데, 그 아까 말했던 하구뚝이라는 건 이쪽이 육지, 다시 이쪽이 바다라고 할 때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바로 요 지점, 하천물이 여기서 이렇게 쫄쫄쫄 흘러나오고 요 바깥쪽에서부터는 바다야.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셈이 주황색으로 칠한 지점이 하구가 되는 거고, 이 하구에 뚝을 쌓았어. 이렇게 뚝을 쌓았어요. 그럼 얘는 하구뚝이야. 근데 여기다 뚝을 쌓은 게 아니고 바다 쪽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했어.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바다 쪽에서 설치한 이 시설물은 방조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위치와 그리고 간척의 목적이 있냐 없냐예요. 바다를 육지로 만들려는 걸, 갯벌을 육지로 바꾸기 위해 설치하는 게 방조제예요. 그래서 간척의 목적이 있냐 없냐로 이 둘을 구분해. 간척의 목적이 있냐 없냐로 이 둘을 구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쌓아서 감조하천에 의한 피해들을 줄일 수가 있고, 이 감조하천이 설치되어 있는 하천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감조하천이 설치되어 있는 하천은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 3개밖에 없어요. 금강, 서해로 흘러간 하천, 그리고 부산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낙동강, 그리고 목포를 빠져나가서 서해로 유입되는 영산강, 이렇게 3개의 하천이 하구뚝이 설치되어 있어요.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 감조하천이고, 이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하구뚝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그 하구뚝이나 방조제 모두 다 뚝을 쌓아뒀기 때문에 교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교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이 교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하구 지역의 뚝이 우리나라 3군데밖에 없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만 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